기대와 신뢰를 철회할 수 있다. 비대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등등 극한 갈등 상황이 노출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났습니다.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불어 시간 맞춰서 함께 찾은 건데 정면 충돌 이틀만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천 논란이 불거지면서 갈등이 시작된 지 엿새 만이죠. 한 위원장은 90도로 깍듯하게 인사했고 윤 대통령은 어깨를 툭 치며 친근감을 나타냈습니다. 갈등이 길어지면 여권이 공멸할 거라는 우려가 많았던 만큼 조기에 사태가 수습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해법,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 등 실제 봉합으로 가기까지는 풀어야 할 게 너무 많죠. 먼저 두 사람의 만남 전정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거센 눈바람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기다리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이 나타나자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합니다. 윤 대통령도 악수를 건네고 한 위원장의 어깨를 툭 치며 친근감을 표합니다. 한 위원장의 거취를 놓고 정면 충돌했던 두 사람이 충남 서천시장 화재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사고 현장을 돌아보며 피해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한 발자국 뒤에 떨어져 보고를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피해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별 재난지역 선포 가능 여부를 즉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건 앞으로 규정을 보고 재난지역 선포를 하든 안 하든 거기에 준해서 다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초 윤 대통령은 외부 공식 일정이 없었지만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직접 현장을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먼저 도착한 한 위원장은 대통령과 동행을 위해 한파 속에서 15분간 대통령을 기다렸습니다. 갈등설이 불거졌던 두 사람이 화재 현장에서 전격적으로 만남을 가지면서 고조되는 당정 갈등을 봉합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천 화재 현장에서 입고 있던 패딩은 7년 전 검사 시절 한 위원장과 함께 특검에서 활동하면서 즐겨 입던 옷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한동훈 위원장에게 함께 대통령 전용 열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자고 권유했죠.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상경 시간 동안 이들은 열차 안에서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요? 갈등은 다 풀렸을까요? 김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장 점검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화재 현장에 함께 있었던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먼저 열차로 같이 갈 수 있으면 가자고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 위원장이 자리가 있냐고 물은 뒤 함께 전용 열차에 탑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역에서 내린 한 위원장은 갈등이 봉합된 거냔 기자들의 질문에 변함없는 신뢰를 갖고 있단 말로 가름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상경하는 열차에서 주로 나눈 대화는 민생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주로 민생에 관한 여러 가지 지원책에 대한 건설적인 말을 했다며 자신은 잘 들었다고만 짧게 덧붙였습니다. 다만 갈등의 도화선이 됐던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 문제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강조하면서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사실상 이틀 만에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MBN 뉴스 김도영입니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재난 현장을 이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피해자들 위로가 아니라 자기들 정치적 갈등을 푸는 자리로 이용을 했다 이겁니다. 현장에서는 200여 명의 상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상인 대표만 만나고 갔다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화재 현장을 화해 현장으로 이용했다며 비판했습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SNS에 화재 현장을 윤석열, 한동훈 화해 현장으로 활용하러 가신 것이냐며 분노했습니다. 국민의 아픔은 윤석열, 한동훈 정치쇼를 위한 무대와 소품이 아닙니다. 개혁신당 허은하 전 의원도 민생의 아픔마저도 정치쇼를 위한 무대 장치로 이용한 건 아닌지 의도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당초 국민의힘 사무처 순방을 계획하고 있었던 한동훈 위원장이 해당 일정을 수년하면서 윤 대통령과의 극적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현장에서는 피해 상인 200여 명이 윤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2층에서 대기하고 있었지만 대통령이 상인 대표만 만나고 돌아갔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힘내십시오. 이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상인회랑 시장 상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 그냥 왔다가 갔대요.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현장의 상인들을 만나 충분히 목소리를 들었고 현장 여건상 예정에 없던 면담을 다 하기는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이렇게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봉합의 물꼬를 트긴 했지만 사실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갈등의 시작이었던 김건희 리스크는 그대로니까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든 분명한 입장을 내야 한다는 의견과 현 시점에서 사과는 무의미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 주로 수도권 험지 출마 예정자들은 민심이 심상치 않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과 함께 서울로 돌아온 한동훈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냐는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그 여자 명품백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를 둘러싼 당정 갈등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해법을 두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은 연이틀 명품 가방 논란을 몰카 공작으로 규정하며 피해자의 사과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당내에선 이미 국민들 마음속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김 여사의 사과는 무의미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대통령실이 명확한 입장 정리에 나서야 한다는 반론도 거셉니다. 진정 어린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몰카 공작에 대해서는 그건 그것대로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또 그 가방에 대해서는 가방 나름대로 설명이 필요하다는.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정면 충돌하는 상황에 민주당은 김 여사의 사과는 필요 없고 특검을 받으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김 여사 이슈 등으로 한동훈 사퇴론을 처음 꺼냈던 이용 의원이 돌연 기자회견을 취소하면서 총선을 위해 당내 확전을 자제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드러나자 야당은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불법이라며 비난을 쏟아붓고 있죠. 특히 얼마 전 강성희 진보당 의원의 강제 퇴장 사건과 연관지어서 경호처는 대통령의 심기보존을 위해서 과잉 대응하고 대통령은 배우자의 심기보존을 위해서 과잉 대응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한 적 없다, 소통의 문제일 뿐이라는 반박에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할수록 심판도 세질 것이라고 또 강조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에 법적 조치를 예고하자 친윤 핵심 이철기 의원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을 뿐이라며 갈등은 잘 수습될 것이라고 엄호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은 대통령께서 직접 당무 개입하신 거 없습니다. 없고 우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아마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설에 대해선 너무 나간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대통령의 총선 개입이 강해질수록 국민들의 심판 강도도 더 세질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강성희 의원 강제 퇴장 사건 질의를 위해 야당 단독으로 소집된 국회 운영위에서도 당무 개입 논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대통령 본인은 배우자 심기 보존을 위해서 정치적 중립을 어기면서까지 불법 과잉 대응하는 블랙 코미디가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지속될 경우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간 갈등은 이틀 만에 사그라지는 모양새입니다. 김지영 기자 더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갈등 분출 이틀 만에 열차 회동,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림입니다. 그러면 갈등은 봉합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이 일정이 약속된 일정이 아니고 민생 현장에서의 만남이라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까, 그 단초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네. 서울까지 함께 열차를 타고 올라간 만큼 갈등은 봉합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먼저 동승을 제안한 게 눈에 띕니다. 서울에 도착한 한 비대위원장은 대통령과 생각이 같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민생을 챙기고 국민과 이 나라를 잘 되게 하겠다는 생각이 같고 그거 하나로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어쨌든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 간에 더 이상 확전을 하지 말자 이런 공감대가 있었던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양측은 갈등이 분출된 직후부터 바로 물밑 작업을 통해 의견 조율을 해온 것으로 알려집니다. 네네. 오늘 열차 회동 전까지 여러 경로를 통해 전해진 대통령실 입장을 종합하면 이틀 전 만남의 목적은 명품백 논란 관련 김건희 여사 사과 문제 등에 대한 당정 메시지 조율 차원이라는 입장입니다. 애초에 사퇴 요구를 전하라고 한 자리가 아니란 걸 강조한 겁니다. 네. 한 비대위원장 역시 대통령실을 겨냥한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길입니다.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고요. 사실 두 사람은 여러 정치 수사를 함께 해온 20년 지기이기 때문에 만나서 오해를 직접 풀어야 한다는 제언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 열차 안에서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은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가장 궁금한 점인데요. 한 비대위원장 일단 민생 얘기만 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둘이 올라오면서 이 얘기만 했을까요? 아마도 이 최근 갈등성에 대해서 솔직한 마음을 터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서운한 감정과 불편함을 가졌다고 알려진 김경률 비대위원 문제가 대표적인데 사천 논란 그리고 김 여사 사과 논란 모두 김 비대위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한 비대위원장이 김 비대위원의 손을 들어주며 출마를 알린 건 적절하진 않지만 사퇴까지 갈 문제는 아니라는 게 여권 내 중론입니다. 네. 문제는 김 여사에 대한 사과 요구를 넘어 야당처럼 수위를 넘은 비판을 한 점이 한 비대위원장에 대한 신뢰 철회, 나아가 사퇴 문제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갈등이 봉합되려면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났다고 해서 갈등이 없어지는 게 아닌데 그러면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이렇게 갈등이 공개적으로 분출된 이상 대통령실 그리고 한 비대위원장 측 모두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 건 분명합니다. 네. 당내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경률 비대위원이 직을 내려놓은 뒤 공정한 룰을 통해 경선을 치르고 대통령실은 김 여사에 대한 일정 수준의 메시지를 내놓는 타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네. 대통령실과 한 비대위원장 측에도 이미 이 같은 절충안이 전해진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심판자 역할을 하는 비대위원의 총선 출마가 적절하지 않다는 당내 의견이 많았던 만큼 한 비대위원장이 결단을 내리고 대통령실도 이에 상응하는 김 여사 관련 메시지를 내놓는 방식이 공멸을 피하는 방안으로 거론됩니다. 열차 안에서 뭐 민생 얘기만 했다면서요. 그러면은 정말 민생을 위해서 당정 갈등부터 마무리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갈등은 여당 쪽에만 있는 게 아니죠. 더불어민주당은 비명, 친명 간 갈등으로 시끄럽습니다. 친명 비례의원들이 연일 비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비명 사냥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왜 계속 비명계 지역구에만 출마하겠다는 거냐는 질문엔 정치인이 왜 경쟁을 하면 안 되냐고 받아쳤죠. 급기야 지도부가 출마 선언 때 상대방에 대한 인신 공격을 자제해달라고 경고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양이원영 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곳. 비명계로 분류되는 양기대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경기 광명을입니다. 양희 의원은 민주당답지 않은 정치인이라고 양 의원을 직격했습니다. 왜 지난 대선 시기에 제대로 된 유세 한번 하지 않으셨습니까? 당대표 체포 동의안에 왜 가결표를 던지셨습니까? 그러면서도 비명계 지역구를 고른 게 아니냐는 비판에는 양 의원이 비명계인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다른 친명 비례 이수진 의원도
애초 준비했던 서대문 갑출마를 접고 비명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 중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에 배신과 분열의 상처를 주면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출마하겠다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두 사람 말고도 재선에 도전하는 친명 비례의원들 가운데 비명계 현역 의원의 지역구로 향한 사람은 5명 더 있습니다. 갈등이 사그라지지 않자 민주당 지도부는 공개적으로 분열을 우려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비방보다는 공정하고 보다 발전적인 경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으로 공천관리위원회가 경쟁을 관리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이명백 민주당 공관위원장 역시 일부 후보자들 사이에 인신공격과 상호 비방이 있다는 걸 잘 안다며 단호하고 엄격하게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 갈등은 또 있습니다. 강성 비명으로 불리던 3인방이 탈당하자 원외 친명 세력들의 공세가 친문그룹과 86그룹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86 용태론을 내세워서 또 전임 정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키운 거라면서 말입니다. 탈당한 조홍천 의원은 수박이 나가니까 좀 덜한 멜론들 나가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승호 기자입니다. 친명 원외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총선 불출마를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대 윤석열 정부 이상한 구도가 되는 거죠. 표심의 왜곡을 막기 위해서 그분들이 판단을 내려주십사. 또 다른 친명 원외 조직 민주당 혁신행동은 일부 현역 운동권 출신 친문계 의원들의 예비후보 적격 판정을 두고 도덕성의 잣대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꼬집었습니다. 친명계이면서 이해찬계인 조정식 사무총장에게도 선당 후사의 물꼬를 터달라며 용퇴를 요구했습니다. 공천을 앞두고 친명계 내부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처음에는 수박들 나가라고 했다가 이제 좀 덜한 멜론들 나가라, 친문들 나가라. 이젠 드디어 이해찬계도 나가라. 다 가짜다. 일부 예비후보 후원회장에 민주당 지도부 의원이나 중앙당 의원회 소속 의원이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비명계 한 중진 의원은 상식적으로 공천의 최종 결정권자인 지도부가 특정인을 후원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지도부에 문제 제기를 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유승우입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새로운 미래와 민주당 탈당 3인방의 미래대연합 간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계열의 두 당이 먼저 통합을 하고서 이준석 개혁신당 등 여타 제3지대와 통합을 진행한다는 건데 구체적인 시점으로 이르면 다음 달 말이 언급됐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민주당 탈당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미래대연합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새로운 미래가 이르면 이번 주 통합선언에 나섭니다. 미래대연합 측이 이번 주 안에는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새로운 미래 측도 수긍한 겁니다. 제3지대 내 민주당 계열인 만큼 정치적 입장의 차이가 크지 않아 선통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듣기로는 아마 두 당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각이. 그래서 가능하면 창당대회를 동시에 같이 하는 그런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빅텐트 구성의 데드라인도 제시됐습니다. 2월 말 3월 초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 기호 결정해야 되고. 다만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빅텐트의 골든타입은 지났다며 여전히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3지대 세력과 온도차가 여전해 빅텐트 움직임의 속도가 붙더라도 당대당 통합이 될지 선거연대에 그칠지 줄다리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MBN의 40 격전지 속으로 이번에는 서울 강동구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강남 3구의 강한 보수세를 마주하는 곳으로 반대편인 서쪽의 동작구 을과 함께 서울 표심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곳입니다. 줄곧 보수 정당이 깃발을 꽂았지만 20, 21대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던 지역이죠. 장명훈 기자가 지금의 현장 민심을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제22대 총선의 핵심 지역구 중 하나인 서울 강동구 갑입니다. 한강을 끼고 있는 지역인데다 동작을과 함께 강남 3구의 강한 보수세를 맞닥뜨리는 곳으로 전략적 의미가 큰 곳입니다. 보수세의 확산이냐 저지냐에 따라 총선 판도가 요동칠 수 있습니다. 15억 원 안팎의 고급 아파트 단지가 많은 상일동 민심은 보수 지지에 무게가 실립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부동산 공시가격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감세 정책 등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너무 의석이 많다 보니까 국회 권력이 너무 세가지고 좀 나라가 좀 잘 돌아가는지 돈 많은 사람들 잡으려고 이렇게 하면은 좀 어려우니까. 하지만 4050 세대를 중심으로는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난을 탓하며 정권 심판론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너무 독선적으로 하지 않나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서민들도 살기 힘들고. 암사동과 길동 등 노후 주거지가 많은 지역은 진보 지지세가 우세했지만 이번만큼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그게 한 번씩 바뀌었었죠. 두 번은 좌우간 진보가 이겼죠. 그럼 5,000표밖에 차이가 안 났으니까 이번에는 확 달라질 거예요. 유동적인 표심만큼이나 역대 선거 결과도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이 접전 끝에 나누어 지역구를 차지해왔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강동구 갑 현역 의원인 삼선 진선미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지역 당협위원장으로 1년 넘게 활동한 전주의 의원과 윤희석 선임 대변인이 후보군으로 꼽힙니다. 여야는 수도권 판세를 가를 강동구 갑 확보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난 지 약 한 달 만에 새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습니다. 원래 총선 때까지는 차관이 권한 대행을 맡을 듯 했었는데 하긴 이것도 정상은 아니죠. 한 위원장보다 연수원 10기수 높은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인데 확실한 친윤으로 분류됩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한 달여 동안 공석으로 남아있던 법무부 장관의 새 후보자가 지명됐습니다. 약 25년간 검사 생활을 하다 지난 2017년 공직을 떠난 박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실은 박 후보자가 정부가 추진 중인 형사사법개혁을 이어받을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원칙에 기반하여 뚝심 있게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난 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형사사법개혁을 이어받아 헌법적 가치를 경북 청도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대학을 졸업한 박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7기로 한동훈 전 장관보다 10기수 선배입니다. 전국 지방검찰청과 대검찰청, 법무부 등 검찰 요직을 도맡았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초임 검사 시절 대구지검에서 함께 근무하는 등 윤 대통령의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후보자는 기뻐하기보단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법집행과 국민의 생활 안전,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 박 후보자 지명을 두고 안정적인 검찰 조직 운영을 꾀했다는 평이 나오는 가운데 청문회 통과가 이뤄지면 검사장 인사가 소폭으로 이뤄질 수도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현주입니다. 북극 한파란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죠. 올 들어 가장 매서운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21.7도를 기록했고 체감온도가 영하 30도를 밑도는 곳도 속출했거든요. 창밖에 내놓는 물건은 무엇이든 얼어붙을 정도 전국이 냉동고 같았습니다. 이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댐 뒤편으로 거대한 빙판이 펼쳐졌습니다. 단단하게 얼어버린 호수 위로 낚시를 하려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이틀째 한파특보가 이어진 중부지방은 동장군이 맹위를 떨치는 겨울 왕국으로 변했습니다. 바닥에 비눗방울을 불어봤습니다. 매섭게 부는 삭풍을 맞으면서 표면에 하얀 결정이 맺히더니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젖어있던 빨래는 널기가 무섭게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습니다. 영하 10도에 놓인 뜨거운 물이 얼마나 빠르게 식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해 보겠습니다.
섭씨 50도였던 온도가 뚝뚝 떨어지더니 20여 분 만에 얼음이 어는 0도를 밑돕니다. 북극 한파가 몰아치면서 체감 온도가 서울은 영하 21.7도를 기록했고 강원도 미시령은 영하 33.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잠깐 치과 갔다 오는데 귀가 깨지는 줄 알았어요. 한반도 양옆에 고기압이 자리 잡으면서 그 사이로 북극의 찬 공기가 하구뚝 무너지듯 밀려들었습니다. 고기압이 냉기를 가두는 블로킹 현상까지 더해지며 추위는 오늘과 내일 사이 절정을 보일 전망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24일 아침 기온도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겠고 대륙성 고기압이 이동성으로 변질되면서 모레 오후부터 기온은 점차 오르지만 영하권 추위는 이번 주 계속됩니다. 기상청은 주말부터 기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고 이번 달 말부터는 아침에도 영상권에 포근한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이상입입니다. 추운 게 다가 아니었죠. 북서풍을 타고 온 눈구름에 눈이 쏟아진 곳도 있었습니다. 특히 호남이 그랬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28cm가 내렸는데 내일까지 많게는 20cm가 더 내릴 거라고 합니다. 종일 눈이 내린 호남 지역을 정치훈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20cm 넘는 눈이 쏟아진 전북 정읍 시내입니다. 치워도 눈이 계속 내려쌓입니다. 곳곳 빙판길 접촉사고가 나고 고장 신고도 잇따르면서 견인차 기사는 쉴 틈이 없습니다. 어제만 한 30건 하고요. 오늘은 한 오전에 한 40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바빠가지고 먼저 가보겠습니다. 제설차가 닿지 않는 읍내는 트랙터가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냥 봉사활동으로 각 마을 골목길 이런 데를 제설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촌 마을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이 계속되는 눈보라 속에 집 밖을 나서기도 쉽지 않습니다. 간신히 마을에 들어온 농촌버스는 이내 눈발 속으로 사라집니다. 대부분 나이가 많은 마을 주민들은 5일장에 나가는 것도 포기한 채 마을에 관해 모였습니다. 나가지 말고 조심하고 계시라고. 손자도 전하고 아들도 전하고. 오늘 오후도 성중 장도 가실 파인데 눈 때문에 못 가시고. 충남 서천 바닷가 마을에도 10cm 이상 눈이 쌓이면서 어선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오늘 전북 순창 복흥 28cm를 비롯해 정읍 23.8cm, 전남 장성 11.5cm 등 눈이 쌓였는데 눈이 그치지 않으면서 적설량은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호남 서부 지역에 많게는 20cm의 눈이 더 내려 쌓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제주 전역에는 대설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일부 산지에는 3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데 이 때문에 결항, 지연된 항공기만 400편 이상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오늘 예정됐던 제주 기점 항공편 운항을 모두 다 취소했거든요. 물론 바닷길도 다 끊겨버렸습니다. KCTV 김경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 눈보라를 뚫고 길을 나선 시민들. 살을 애는 듯한 추위에 두꺼운 옷에 모자, 장갑까지 든든히 챙겨 입었습니다. 제주 전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이른 아침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항에는 강한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장비가 투입돼 제설 작업을 벌이지만 쏟아지는 눈발에 활주로에는 금세 다시 눈이 쌓입니다. 밤사이 많은 눈이 쌓이면서 아침 한때 활주로가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제주공항에는 강풍과 급변풍, 대설특보가 발효되면서 오늘 운항 예정이었던 출도착 항공기가 400편 넘게 결항되거나 지연됐습니다. 저 내일 개학인데 학교를 가야 되는데 지금 못 가가지고 조금 곤란한 상황입니다. 해상에도 풍랑특보가 발효되면서 바닷길 운항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바다의 물결이 제주도 앞바다에서 최대 5m까지 높게 일면서 진도와 여수 등을 잇는 여객선 6개 항로 7척이 결항됐고 마라도 등을 잇는 소형 여객선 운항은 전면 통제됐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어젯밤 충남 서천 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점포 227곳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설 대목을 앞둔 상황에서 말이죠. 이곳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만난 거였죠.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이 시장 건물을 뒤덮었습니다. 굴착기가 외벽을 뜯어내고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려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충남 서천 특화시장에서 난 불이 9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맨발로 와서 보니까 이미 불길은 많이 솟았더라고요. 저쪽에서 활활 타고 밑에서도 이제 이쪽 일반동에서도 불이 타는 걸 봤거든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점포 292곳 가운데 227곳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강한 열기에 상가 건물 철제 구조물이 이렇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설 대목을 앞둔 상인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조기, 마른 거, 화로 이런 거를 물품 구매를 많이 해놓고 냉장고 진열 상태에서 완전 100% 전소가 돼서 망연자실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1층 점포에서 불길이 시작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지만 아직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었고요. 그 조립식 판넬 구조로 돼 있어서 급격히 그 화재가 확대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경찰과 국가수와 합동 감식을 벌여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경찰이 서울 청량리 4구역 재개발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전현직 구청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정보를 얻어 가족들에게 무허가 건물을 사들이게 하는 수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게 하는 등 여러 의혹 때문입니다. 심동욱 기자가 압수수색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증거물을 담은 상자를 들고 서울 동대문구청 주택과 사무실에서 나옵니다. 압수수색 4시간여 만입니다. 나중에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4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전현직 공무원이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오늘 담당 구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구청 주택과 등 청량리 4구역 재개발을 담당한 부서를 중심으로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압수수색 대상에는 청량리 4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사무실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현직 동대문구청 간부 공무원인 A씨와 동료는 청량리 4구역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지난 2017년 개발 예정지에 무허가 건물을 차명으로 사들여 분양권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개발 추진위로부터 특혜를 받아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로 바꿔 분양받은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전 잘못한 거 없으니까요. 할 말도 없어요. 내가 뭘 도와줬다고 그러는지. 제가 구매 안 하고 저희 어머니가 구매하셨어요. 경찰은 압수수색 결과를 토대로 전현직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부동산 수익을 얻었는지와 재개발 추진위의 편의를 봐줬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직원들이 내부 규정을 위반하고 주식 거래를 하다 제재를 받은 데 이어 금융감독원 직원들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이들은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격하게 주식 투자 제한을 하고 있지만 공모주만 골라 청약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증권 계좌를 몰래 이용해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주식 매매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금융감독원 직원은 8명입니다. 금융사나 관련 업종 임직원들은 자신의 명의 한 개 계좌로만 주식을 매매해야 하고 분기별로 거래 현황을 보고해야 하지만 적발된 인원들은 보고를 누락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복수의 계좌로 주식 매매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들에게 1인당 70만 원에서 최대 450만 원까지 총 1,3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특히 이 중 한 명은 공모주를 청약받고 신고 계좌로 이체해 매매하려 했지만 전산 장애 때문에 공모주 청약 계좌로 매도했다고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증선위 측은 금융당국 직원이 매번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국거래소도 임직원 39명이 주식 매매 규정 위반으로 적발돼 6,2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거래소는 이들의 자체 징계도 내렸는데
한 명이 감봉 9개월 처분 받은 것을 빼면 대부분 주의나 경고 등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습니다. 규제 당국이 스스로 잘 지켜야지 민간 금융기관에서도 이게 준수가 되는데 금융감독당국에서 해당 직원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을 하는 그런 솔선수범을. 금감원은 금융위 처분이 결정되는 대로 내부 징계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배달 플랫폼 업계 1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이 이용자들의 주문 취소 책임을 사실상 소상공인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리 대기 시간을 늘려서 주문이 취소되면 해놓은 음식을 다 날려버리게 말이죠. 내부 시스템, 이 알고리즘을 바꾼 뒤에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건데 배민은 배달 수수료를 안 받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한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폭설이 내리던 지난 17일 저녁. 서울 안암동의 한 치킨집에 배달의 민족을 통한 주문이 밀려듭니다. 하지만 굳은 날씨 탓에 배달기사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음식만 쌓여갑니다. 빠르면 3-40분 안에 다 완료가 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1시간, 2시간이 돼도 완료가 안 되는 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조리된 지 약 2시간 된 치킨입니다. 주문 들어온 16건 가운데 6건이 배달되지 못했는데 평소에 비해 약 3배 늘어난 양입니다. 배민 측은 배달 지연으로 주문이 취소됐을 경우 음식값을 점주들에게 보상해왔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배민 측은 지난달 점주들에 대한 보상액을 줄이기 위해 내부 시스템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악천후 때문에 배달기사가 잡히지 않으면 점주들은 음식을 만들지 않고 조리 대기를 해야 하는데 기존보다 이 시간을 늘린 겁니다. 문제는 조리 대기 상태에서 음식을 미리 만들고 긴 시간을 기다리던 이용자가 갑자기 주문을 취소했을 경우 책임은 모두 소상공인의 몫이라는 점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번에 2건밖에 조리를 못 하는데 뭐 배달원분들이 3분, 4분이 와 계시면 뭐 오롯이 다 저희 때문에 지연되는 거라고 배달의 민족 측에서는 저희한테 또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일부 점주들은 시스템 변경 사실을 제대로 통보받지도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은 다 보상해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보상하기 어려운 것도 배차가 늦어지고 라이더분들이 안 나오시니까. 배민 측은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려는 조치였다고 해명했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배달의 민족이 소상공인들에게 주문 취소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 사회부 배준우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리 대기 시스템이라는 게 낯섭니다. 이게 배달의 민족에만 있는 겁니까? 네, 이 조리대기라는 시스템은 배달의 민족에서 한집 배달과 알뜰 배달을 제공하는 배민원 서비스에만 있습니다. 이 배민원 서비스는 소비자가 주문을 하면 이 점주가 조리 시간을 5분에서 최대 30분까지 입력하는데요. 이 점주가 조리 시간을 5분이나 10분으로 짧게 입력하면 배달 기사가 도착할 때까지 20분은 걸리니까 그동안 만들어둔 음식이 식잖아요. 네. 그래서 통상 10분 정도 기다리다가 조리를 하도록 하는 게 원래 취지의 조리대기 시스템입니다. 네. 하지만 폭설이 내리거나 오늘처럼 추운 날에는 배달 기사들은 줄어드는데 주문량은 오히려 늘어서 배차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럴 때 이 배민 측이 주문 시스템을 바꿔서 배달 기사가 잡힐 때까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지나더라도 음식을 만들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언뜻 들었을 때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악천후에 배달 기사가 부족할 때 음식을 만들어 왔다가 배차가 안 돼서 손해 보지 말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 배민 측은 배달 기사가 안 잡혔는데 음식을 미리 만들어둔 점주들에 대해선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날씨가 안 좋으면 배달 기사들이 부족한 건 어쩔 수 없고 네. 배달이 늦어져서 고객이 주문을 취소하면 배민이 받아가는 음식값에서의 수수료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저희가 취재해보니까 실상은 달랐습니다. 일단 이 배민원은 가게가 어플리케이션 상단에 자주 노출되도록 하는 우리 동네 클릭이라는 광고가 있거든요. 네. 이용자가 클릭만 해도 건당 600원이 점주들로부터 나가는 건데 이 가게 입장에선 경쟁을 하다 보니 이 광고료만 한 달에 400만 원을 쓰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요? 이 배차를 해줄 책임이 있다는 거죠. 처음 시작했을 때는 한 달에 한 400 썼거든요. 광고료만. 이거를 우리 동네 클릭만. 돈을 계속 쓰고 있는데 광고료를 이 안에서 얘네는 뭐 자기들이 배차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배차를 안 하는 거죠.
점주들이 뭐 억울한 건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도 배달이 늦으면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네, 특히 이 배민원 한 집 배달은 이 음식 여러 개를 배달하는 게 아니라 한 집씩 빠르게 배달한다고 안내하고 배달료도 그만큼 더 비쌉니다. 그만큼 예상 배달 시간도 한 집 배달이 이 경쟁사나 일반 배민 서비스보다 짧은 편이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 궂은 날씨에 배달기사 배차가 잘 안 되고 이 조리대기로 기다리는 시간이 많다 보니 이 소비자도 늦은 배달 시간만큼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눈이 오는 상황에 주문을 하긴 했지만 배달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지연되는 바람에 해당 음식을 찾으려고 제가 직접 가게까지 방문해야. 그런데 악천 후에 배달기사가 안 잡히는 거는 여기만의 문제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배민원, 여기만 유독 문제인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일단 배달 민족이 업계 1위이기 때문에 주문량이 그만큼 많고요. 특히 배민원은 배달 대행업체가 아닌 프리랜서 배달기사로 운영되다 보니 수급 불균형이 심합니다. 여기에 배민 측이 악천 후에 1,000원씩 배달료를 더 주는 기상할증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불만들이 있고요. 가게에 도착한 이후에 주문이 취소됐을 때 취소 수수료도 원래는 전액이었는데 이걸 1,500원으로 삭감했거든요. 이 배달기사들이 배민을 기피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배민 측은 이러한 배민원 주문 일부를 배달 대행업체에 맡겨서 이 현재 배달기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서비스 때문에 점주도 그렇고 배달기사도 그렇고 소비자도 다 고통받는 상황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배준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AI를 악용한 사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딥페이크에 이어 이번에는 투표하지 말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가짜 목소리가 여기저기 전달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준학 특파원입니다. 뉴햄프셔주 경선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 당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 목소리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It's important that you save your vote for the November election. 바이든 대통령이 즐겨 쓰는 말투이지만 가짜 목소리로 투표 거부와 트럼프 반대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Voting this Tuesday only enables the Republicans in their quest to elect.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So I just want to be careful in that comment, but that call was indeed fake and not recorded by the president. I can confirm that. 그동안 미국에서는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AI를 활용한 가짜 이미지나 비디오를 만드는 딥페이크 악용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But I actually like Ron DeSantis a lot. Yeah, I know. I'd say he's just the kind of guy this country needs. 이번에는 가짜 목소리까지 등장하면서 선거 판세를 뒤집으려는 불법 선거운동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민주당은 엄격한 처벌을 촉구했고 법무당국은 유권자를 억압하려는 불법적인 시도로 보인다며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미국 대선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비디오뿐만 아니라 오디오까지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마약 갱단 두목의 탈옥 이후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에콰도르가 22톤이라는 역대 최고량의 마약과 다양한 무기를 적발해냈습니다. 압수한 마약은 우리 돈 1,000억 원이 넘는 규모로 22억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바나나 농장 안에 있을 만한 건 아니었죠. 주진희 기자입니다. 좁다란 지하 통로를 들어가니 벽면 가득 비닐로 쌓인 물건들이 쌓여 있습니다. 포장 겉면에는 해외 항공사 마크도 보이는데 소포만 733개, 총 22톤이 쌓여 있습니다. 모두 바나나 농장에서 발견된 마약으로 우리 돈 1,000억 원 규모, 무려 22억 명이 한꺼번에 투약 가능한 양입니다. Centro de acopio aparentemente en el cual está una bodega encaletada con la fachada de un centro porcino, de una chanchera. Entonces ha estado muy bien camuflada y inteligencia militar nos dio la información. 또한 모두 아시아, 유럽, 북미 수출용 마약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에콰도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마약 적발인데 여기에 엄청난 양의 무기도 발견됐습니다. 수십 정의 권총과 5,000개가 넘는 탄약 등 어마어마한 규모로 범죄 조직이 가지기엔 위험한 수준입니다.
에콰도르는 마약 조직과의 전쟁을 위해 예산을 들여 경찰에게 추가 방탄복 등을 지급했습니다. Las muertes violentas han pasado de 38 diarias a 6 por día. La meta es la paz. La meta es ver a nuestros niños y jóvenes caminar sin miedo en los parques y las plazas. 마약 적발 하루 전엔 무장 범죄 조직들이 병원 점거를 시도하려다 경찰에 진압돼 68명이 체포됐습니다. 에콰도르 경찰은 이들을 속옷만 입혀 연행하며 강경 대응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만 2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시작된 지 이제 4개월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람과만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최전선에서는 고양이마저 포기한 쥐떼, 그리고 하마스 땅굴에서는 치료제가 없는 곰팡이로 생명까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앉아있는 군인 옆으로 작은 쥐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득실댑니다. 멈춰있던 군용 탱크에 시동을 걸자 진동에 놀랐는지 쥐 한 무더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최전선에서 쥐떼가 들끓는 영상이 SNS를 통해 공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러시아 부대에서 쥐 열병이 발생했다고 전하면서 이로 인해 러 군인의 전투 능력이 크게 감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쥐 열병이 열과 구토, 심한 허리 통증 등의 증상을 동반하고 쥐로 인해 군 장비도 손상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공개한 하마스 터널 영상에는 인질들이 머물던 곳에 식기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고 화장실 바닥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 לפי העדויות שבידינו, במנהרה הזו הוחזקו כ-20 חטופים בזמנים שונים, בתנאים קשים, ללא אור יום. 외신은 인질은 곰팡이로 병에 걸리고 상태가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지난달에는 이스라엘군 한 명이 곰팡이 감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 속에서 각종 감염병은 또 다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덩치는 크지만 귀엽고 애교 있는 행동으로 우리 국민을 즐겁게 해준 푸바오가 4년 만에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푸바오는 중국으로 건너가 짝을 만나 가정을 꾸릴 예정입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배를 드러내고 눈을 맞으며 대나무를 씹어먹는 푸바오. 하얗게 내린 눈이 신기한지 우리 안을 뱅글뱅글 돌며 놉니다. 푸바오가 한국에서 맞는 겨울은 이번 겨울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관람객들의 사랑을 받아온 중국 판다 푸바오가 오는 4월 중국으로 돌아가 쓰촨성 자이언트 판다 보전연구센터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합니다. 멸종위기종 협약에 따라 만 4세인 오는 7월 20일 전에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자이언트 판다는 4살쯤 되면 다른 판다와 짝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푸바오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중 친선 도모의 상징으로 보내온 판다 러바오와 아이바오 사이에서 지난 2020년 7월 20일 태어났습니다. 갓 태어났을 때는 털도 없던 판다였지만 엄마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 무럭무럭 자라 100일이 되어서는 행복을 주는 보물이라는 뜻의 푸바오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관람객들에게는 사랑을 받는 덩치 큰 판다지만 사육사에게는 팔짱을 끼고 애교를 부리는 영락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용인 푸씨, 푸공주, 푸뚠뚠 등의 애칭으로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4월 초 중국으로 이동하는 푸바오는 검역 관리를 위해 3월 초까지만 일반에 공개되고 이번 주말부터는 오후 시간에만 볼 수 있습니다. 가기 전에 일단 건강관리 상태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건강관리에 집중을 할 예정이에요. 푸바오가 가급적이면 좀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푸바오는 돌아가지만 푸바오의 부모는 15년 동안 한국에 살기로 하면서 2031년까지 푸바오의 쌍둥이 여동생은 2027년까지 한국에 남아 푸바오 빈자리에 아쉬움을 달랩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집은 많은데 정작 살 집은 부족한 걸까요? 서울 주택보급률이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인 가구는 늘어나는데 건설사의 주택 공급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LH도 자금난이 커지고 있어서 공급 상황은 더 나빠지고만 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경기 파주시의 한 공공주택 지구입니다. 이미 지어졌거나 골격을 갖춘 아파트가 보이지만 아직 허허 벌판인 곳도 적지 않게 눈에 띕니다. LH가 건설사에 매각한 주상복합 용지들로 공사비가 뛰면서 분양성이 낮아지자 업체들이 사업을 미루는 겁니다. 이처럼 공사가 다소 더디거나 사실상 빈 부지가 보이는 건 분양대금 연체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GTX 개통이 임박했음에도 이 지역에서만 분양대금을 연체하고 있는 사업장은 7곳에 달합니다. GTX 개통 이후에 분양 예정인 것까지만 알고 있고요. 수요층들은 이거를 차도 하루라도 빨리 분양이 돼서 분양을 한번 넣어보고 싶다. LH의 분양대금 연체 규모는 반년 만에 5천억 원가량 늘어나 1조 5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신규 택지 판매도 부진해 지난해 분양에 들어간 공동주택 63개 필지 중 13곳이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공급이 위축되면서 주택 보급률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국 주택 보급률은 3년 연속 하락세고 서울은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 2인 가구 등 가구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주택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 보급률이 떨어지고 또 공공택지에서 공급이 미뤄지거나 감소하게 된다면 한 2, 3년 후에는 집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해부터는 과거 재개발, 재건축 규제 강화로 인한 입주 물량 감소도 현실화할 조짐이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새 스마트폰을 사면 꼭 하는 일이 있죠. 소중하게 오래오래 쓰려고 화면에 보호 필름을 붙이는 건데 그런 수고가 필요 없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을 통해 지금보다 덜 깨지고 안 긁히는 스마트폰이 경쟁적으로 출시되고 있거든요. 허리 높이에서 떨어뜨려도 끄떡없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의 내구성을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바닥으로 떨어뜨리자 화면 곳곳에 금이 갑니다. 그런데 요즘 나온 이 디스플레이는 얼굴 높이에서 떨어져도 흠집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포로 긁는 실험에서도 두 화면의 단단함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낙하 내구성은 3배, 긁기 저항성은 4배 강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최근 삼성전자가 출시한 스마트폰에 적용됐습니다. 라이벌 애플은 화성 탐사 로봇에 사용한 것과 같은 강도의 티타늄으로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습니다. 덜 깨지고 안 긁히는, 그래서 아예 보호 필름이 필요 없는 기기를 만들려고 너나 할 것 없이 경쟁에 뛰어든 겁니다. 휴대폰의 기본 기능은 어느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화면 강화라든가 여타 부가 기능을 높여서 브랜드 이미지를 스마트폰 업계는 이처럼 단단해진 기체를 기반으로 한 발 더 나아간 디자인 혁신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좌우로 늘어나거나 밖으로 휘는 디스플레이, 투명한 유리처럼 투과 기능이 있는 모니터 등이 미래형 스마트폰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정부가 10년 만에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그럼 휴대폰 가격은 대체 언제 얼마나 내릴까 궁금한 분들 많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좀 걸릴 듯합니다. 정혜린 기자가 알아보았습니다. 단말기 유통법은 휴대폰을 팔 때 적용하는 추가 지원금의 한도를 정해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사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소비자들은 단통법이 폐지되면 통신사 간 경쟁이 치열해져 스마트폰을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통신사에서 돈을 더 주면 저희가 쓰는 스마트폰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해 실제 폐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 이전이라도 단말기 가격이나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지만 통신사들이 지원금을 당장 높이긴 쉽지 않습니다. 공시지원금은 통신사 마케팅비와 제조사 판매 장려금이 결합된 구조로 시장 경쟁 상황에 따라 금액과 비율이 달라집니다. 시장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특정 단말기에 한다는 것은 전체 사업 계획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급 사양을 가지고 있는 좀 중저가 단말기라든가 이런 걸 출시하는 경우 좀 낮아지게 될 거고, 제조사 장려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높여서 이렇게 또 지급을 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수단들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 외에는 직접적인 방법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단통법이 사라지기에 앞서 이용자 차별을 막을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배드민턴 여자의 안세영이 지난주 인도 오픈 경기 도중 부상으로 기권해서 우려를 낳았는데요. 오늘 새벽 귀국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를 낭만 있게 끝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최영규 기자입니다. 오른쪽 무릎에 테이핑을 칭칭 감은 안세영이 랠리를 주고받다 수비에 실패합니다. 고통스러운 듯 인상을 쓴 안세영은 결국 고개를 저으며 X자 표시로 기권을 선언합니다. 무릎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경기를 치르다 보니 허벅지에도 무리가 갔습니다. 서 있기 힘든 상태에서도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낸 악바리가 참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무릎도 이제 많이 아팠고 또 무릎을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허벅지도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이제 더 이상은 이제 한계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기권하게 됐습니다. 오늘 새벽 귀국한 안세영은 곧바로 진천선수촌에서 재활을 시작해 올림픽 전초전인 전용 오픈 준비에 들어갑니다. 특히 과부하가 온 오른쪽 무릎과 허벅지 등 부상 부위를 전담 트레이너와 함께 5주 동안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파리올림픽이 반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연이은 부상이 걱정이지만 올림픽 직전에 다치는 것보단 낫다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올림픽 때는 이보다는 더 나은 모습이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설레고 기대되고 올해는 좀 낭만 있게 끝내고 싶습니다. 재활 기간 얼마나 경기 감각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따라 셔틀콕 여제의 전용 오픈 2연패와 올림픽 금메달의 성패가 갈릴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겨울바람 속 15m 높이의 성난 파도를 타는 서퍼의 기분은 어떨까요? 포르투갈 중서부 나자레의 한 해변에서 펼쳐진 아찔한 서핑, 오늘의 장면입니다. 북극 한기가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내일도 한파특보는 계속되면서 오늘만큼이나 춥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 내륙은 영하 10도를 밑돌겠고요. 철원이 영하 16도, 대관령은 영하 2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또 서해안으로는 강한 눈구름이 끊임없이 밀려들면서 이들 지역으로는 이미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려 쌓였는데요. 눈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 산지에 40cm 이상, 호남 서부 지역에 15cm 이상, 충남 내륙에도 2에서 7cm의 눈이 추가로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눈이 오는 지역을 제외하고 하늘은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내일도 낮 동안에 서울이 영하 4도, 춘천이 영하 2도에 그치겠고요. 남부지방도 전주가 영하 1도, 창원 2도 예상되면서 오늘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지만 여전히 춥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금요일 낮부터 차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